안녕하세요. 오늘은 슐라 피츠패트릭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이제 배경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요게 이제 저는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 노동계급의 강력한 혁명적 정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으로 구성된 러시아 노동계급은 개략적으로 말해 혁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혁명적이었을 것이다. 러시아 농민들은 프랑스 농민처럼 보수적 소자산가로 타고나지 않았다. 지주와 관리를 상대로 한 러시아 농민계급의 격렬하고 무정부주의적인 반란 전통은 1770년대의 푸가초프 대반란에서 잘 드러났고 1905년과 1906년의 농민 봉기에서 다시금 분명히 나타났다. 1861년의 농노 해방은 농민의 반란 정신을 영구히 가라앉히지 못했다. 농민들이 그 해방을 정당하고 충분한 해방이라고 여기지 않고 점점 부족해지는 토지를 더욱 원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보류했던 토지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로 이주해서 노동자가 된 농민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리고 가족이라는 속박에서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공장 규율에 익숙하지 않았고 낯선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데 따른 분노와 좌절감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러시아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나 기타 유럽 등에서는 이제 혁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전제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러시아에서는 불만이 싹트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꼭 아니었더라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민주의는 자본주의가 농민을 농토에서 뿌리 뽑는다고 그래서 그들을 토지 없이 착취당하는 산업 프롤레타리아로 만들어 도시로 쫓아낸다고 봤기 때문에 러시아 농민들의 전통적 마을 조직인 코민, 즉 미르를 자본주의의 파괴에서 구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인민주의 쪽이고요. 마르크스주의 쪽은 자본주의야말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자본주의 발전이 만들어낸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이제 레닌은 근대화의 편에 섰기에 인민주의보다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도시 노동 계급을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삼은 거죠. 농민 계급의 짝사랑을 품었던 이 러시아의 혁명가 인텔리겐치아의 오래된 전통과 결별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0년에서 14년에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더 호전적으로 변하면서 맨셰비키는 노동계급의 지지를 볼셰비키에게 빼앗겼다. 맨셰비키가 부르주아지와 가까운 고상한 당으로 보인 반면 볼셰비키는 더 혁명적이면서 더 노동계급적인 당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서 레닌이 보인 가장 뚜렷한 특징은 당 조직을 강조한 것이었다. 레닌은 당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혁명의 창조자라고 보았다. 그가 주장하기로 프롤레타리아트 스스로는 오직 노동조합 의식을 달성할 수 있을 뿐이지 혁명적 의식은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레닌은 핵심 당원이 전임 직업혁명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내면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혁명을 보면서 프랑스 혁명을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부르주아가 주도한 혁명의 성격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을 보는데 이제 러시아 혁명도 그렇게 갈 수는 있었지만은 좀 더 민중적이고 그런 세력이 이 혁명을 결국에는 주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러시아의 반전제적 혁명에서 당연히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의 주역을 맡을 수 있고 맡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1월에 발발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패배를 하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 운동에 기름을 부었는데
더 이상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전제정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혁명이 절정을 이룬 것은 1905년이었고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시기에 혁명활동에서 사실상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정을 이루고 나서 자유주의자들이 혁명활동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호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은 소비에트, 다시 말해 공장에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모이는 노동자 회의를 조직했다. 노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배신자라기보다는 소심한 동맹으로 인식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이제 1908년으로 가면은 이게 1908년이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800명의 관리가 살해되고 2083명의 관리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사회가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었는지, 체제가 얼마나 수세에 몰려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의 전제정은 위태로웠다. 사회는 분열되고 정치적 관료제적 구조는 취약했으며 과도한 긴장 상태였다. 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 구체제의 취약함이 드러났고 또 증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전쟁이 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일 전쟁의 패배가 이후에 상대적으로 빠르고 훌륭하게 빠져나온 반면에 그 이면에는 유럽에서 전후에 엄청난 양의 빚을 얻어올 수 있었다. 반면 1914년에서 17년에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다. 전쟁은 너무 오랫동안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쥐어짰다.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올 돈도 없는 거죠. 마침내 종전이 채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에 러시아 구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벌써 이제 1800년대에 이제 한참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1900년대에 와서도 러시아 전제정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전쟁까지 이제 치르고 나니까 농민이든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노동자든 불만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라고 할 수 있는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 2월 달에 민중시위가 눈앞에 일어나고 엘리트가 체제에 보내던 지지를 철회하면서 전제정은 붕괴했다. 전국적으로 혁명적 연대를 보여준 1905년의 영광스러운 시기와 마찬가지로 신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엘리트 혁명과 대중혁명이 공존할 것이었다. 둘은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그들의 이중 권력, 임시정부와 소비에트의 공존에 적용된 용어는 허약함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될 것이었다. 그 뭐 프랑스 혁명 때에도 의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파리 코민이 있었죠. 뭐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혁명은 점차 더 급진적으로 변했고, 엘리트 혁명은 소유권 법 질서의 수호를 바라는 보수적 입장으로 나아갔다. 임시정부는 우익 쿠데타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가 10월에 볼셰비키에 성공한 자위 쿠데타에 굴복했다. 민주적 2월에서 붉은 10월로 저돌적으로 치달린 사태에는 승자도 패자도 똑같이 놀랐다. 응당 자유주의자 자신들의 혁명인데 사약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력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혁명을 낚아채 갔다고 느꼈다. 이건 이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혁명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볼셰비키의 승리에 뒤이어 내전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이제 이룬 세력들은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마지막 과실을 가져간 게 볼셰비키였고 거기서 패배한 세력들은 완전히 소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17년 볼셰비키가 이제 결국에는 장악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당 조직과 규율 때문이 아니라 비타협적 급진주의를 고수했다는 사실에서 온 겁니다. 다른 사회주의자 집단과 자유주의자 집단이 임시정부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에서 주기를 놓고 서로 겨룰 때 볼셰비키는 직위에 선출되는 것을 거부하고 정치적 연립과 타협을 비난했죠. 지금까지 급진적이라고 여겨지던 정치인들이 통제와 책임을 요구하면서 기존 정치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동안 볼셰비키는 책임감 없고 호전적인 혁명 대진과 함께 거리에 남았다. 임시정부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지도부를 대표했던 연립정당들이 불신을 받고 이중 권력 구조가 붕괴하면서 볼셰비키만이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군대의 병사들은 오직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장교단은 오직 임시정부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이 전쟁에 더 환멸을 느끼고 도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늦봄이 되자
부르주아지 임시정부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이 산처럼 쌓였다. 그래서 요거는 이 책 자체,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자체는 프랑스 혁명하고 비교하면서 보면은 좀 이해가 잘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는 좀 더 좌쪽에 있었던 로베스피에르가 결국에는 암살당하면서 그 과실을 다시 이제 나폴레옹이 가져가게 되는, 그리고 나폴레옹이 부르주아 혁명을 완성짓는 그런 형태로 되다면은 이 러시아 혁명에서는 좀 더 좌쪽에 있었던 레닌과 그리고 이 사회주의 진영이 결국에는 이 러시아를 장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레닌은 예전에 분파주의적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혁명의 승리라는 영광에 취해 이제 좀 부드러워진 거죠. 하지만 레닌은 그런 감정을 한치도 드러내지 않았다. 호전적이고 비타협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레닌은 2월 혁명이 거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를 전복하는 혁명의 제2단계를 내다보고 있었다. 레닌은 임시정부에 어떠한 지지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엄명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라고 주장을 했고, 이것은 사실상 계급전쟁을 요구하는 구호였다. 한 비판자가 혁명적 민주주의 도중에 내전의 깃발을 꽂는다고 레닌을 비난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2월 혁명 기간에 볼셰비키가 24,000명, 4월 달에는 10만 명, 10월이 되자 볼셰비키 당원은 총 35만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가장 가까운 형태인 공장위원회는 가장 급진적인 경향을 띄었고, 그리고 볼셰비키가 5월을 기점으로 가장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급진적이었고, 또 대중이 그런 가장 급진적인 걸 원하게 됨에 따라서 이들이 러시아를 결국에는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전은 1918년 중순에 발발을 했습니다. 많은 전선에서 다양한 백군을 상태로 한 전투가 벌어졌다. 즉 반볼셰비키 진영이죠.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와 함께 싸운 옛 동맹군을 비롯한 수많은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러시아 부르주아지를 상대로 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쟁으로, 국제적으로는 국제자본주의를 상대로 한 국제혁명으로 말이다. 따라서 1920년 붉은 승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였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테러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내전은 산업을 거의 정지시키고 도시를 텅 비게 만들어 경제를 박살내버렸다. 내전의 경험은 볼셰비키 운동의 혁명적 정치 문화를 군사화했고, 강제력에 쉽게 의존하기, 행정명령 통치, 중앙화된 행정, 약식 재판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소련 권위주의의 기원을 찾는 시각은 이제 저자가 보기에는 꽤나 만족스럽다고 보는 거죠. 내전은 확실히 새 체제의 포화세를 퍼부었고 미래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제 붉은 군대와 백군이 싸우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을 들어준 것이 농민 계급이었다는 겁니다. 농민 계급은 둘 다 사실 이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차악이었던 볼셰비키를 선택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토지를 장악하고 재분배를 볼셰비키는 승인을 했고, 백군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지주들의 요구를 들어줬죠. 그래서 농민들이 볼셰비키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볼셰비키가 내전에서 승리로, 그러나 경제에서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던 1920년이 되자 도치감과 자포자기의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 희망의 귀결은 주요 경제정책인 국유화로 확실히 표명됐다. 1918년 여름에 정부는 모든 대규모 산업을 국유화하는 포고령을 반포했고, 1919년 가을에 이르면 그러한 기업의 80% 이상이 사실상 국유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제 그 네프라는 이제 신경제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경제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퇴행을 감수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약간의 퇴행이라고 보더라도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된 거죠. 내전에서 승리한 볼셰비키는 경제적 파탄, 국내 문제에 직면했다. 도시는 굶주렸고 비어졌고 석탄 생산은 떨어졌고 철도는 부서졌으며 산업도 정지했다. 식량을 징발당한 농민은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붕괴했다.
곡물 파종은 급락하고 가뭄과 기아가 발생을 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차 세계대전과 내전의 사상자 수를 초과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붉은 군대의 병력은 5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제대하면서 이들이 하루아침에 도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크론슈타트 반란과 탐보프 반란은 그러니까 군인들과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러시아 국내의 전시 공산주의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가 됐고 그래서 네프를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농민이 생산한 식량의 증발을 중지하고 현물세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사적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번창하던 암시장을 허용을 했겠죠. 문맥상. 그래서 네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신경제 정책의 시작이다. 체제는 산업의 완전한 국유화를 포기했고 사적 부문을 허락했다. 물론 산업 및 대규모 산업 및 은행과 같은 경제의 유리한 고지는 통제하에 남겼습니다. 인민은 예전에 무료였던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 다시 돈을 지불해야 됐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프는 후퇴였고 새 체제의 실패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혁명 지도자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된 거죠. 네프 기간 동안 사적 부문에 취한 볼셰비키의 태도는 양면적이었습니다. 내전 이후에 산산이 부서진 경제를 회복하려면 네프가 필요했고 경제 회복 뒤에 이어질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를 위해서도 10중 8구 그럴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당원 대부분은 자본주의의 부분적인 부활조차도 모욕이자 위협으로 느꼈다. 외국계 회사에 제조업과 광업에 이권을 주면서 소비에트 당국들이 이 기업들이 충분히 견실해진 뒤 이권을 철회하고 회사를 사서 내쳐줄 수 있게 될 순간만을 기다리며 애타게 서성였다. 그래서 이제 1921년에 레닌은 네프를 볼셰비키에게 힘을 모으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제공해주는 전략적 후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년도 지나기 전에 스탈린은 네프 정책의 대부분을 포기했고 제1차 5개년 계획 공업화 추진과 농민 농업 집단화를 통해 혁명적 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의 결국에는 네프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태보 시기인 테르미도르의 냄새를 맡았고 결국엔 되돌려야 된다. 이런 게 많았고 결국에는 이제 스탈린이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분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클라크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서 집단화를 이루고 공업에서도 집단화를 이루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스탈린 혁명이라고 이렇게 연속된 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은 네프라는 영웅답지 못한 타협을 거부하고 내전과 전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이 공업 확장에 쓰일 기금을 감소시킨다면 제1차 5개년 계획의 이행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스탈린이 보기에 문제는 클라크가 곡물을 비축해놓고 소비에트 국가의 몸값처럼 배상금을 요구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단기 해결책은 강압이었다. 국가는 농민 비축자를 이제 기소했죠. 그리고 장기 해결책으로 농업 집단화를 밀어붙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파는 농민 계급을 강압하고 클라크의 위험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빈농을 더 부유한 농민에게 맞서게 해서 농촌에서 계급전쟁을 촉발하려는 스탈린의 정책에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혁명이 완수가 됩니다. 1937년에 열린 당대회는 승리자들의 대회로 불렸다. 여기서 승리는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일군 경제적 변모를 말한다. 도시경제는 작은 협동조합 부문을 제외하고 완전히 국유화됐고 농업은 집단화됐다. 따라서 혁명은 생산 양식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토대를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이제 나머지는 시간 문제라고 본 거죠. 자본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듯이 사회주의 경제를 만들어냈으니 자동적으로 사회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배반당한 혁명의 낌새도 이제 보입니다. 1920년대에는 볼셰비키 지식인들조차 프롤레타리아다운 생활태도를 연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30년대에는 스탈린조차 스스로를 레닌처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당 지도부 내에 새로 올라온 흐르쇼프 무리는 자신들이 프롤레타리아트 출신이라는 데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농민처럼 행동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의 종료는 테러, 대숙청이라고 하죠. 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외국 정보기관들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고, 이 음모의 궁극적 목적은 소련을 공격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본주의를 복구하는 것. 대숙청은 첫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내전 상황에서도 있었고 집단화와 문화혁명의 일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그때와의 중요한 차이는 소비에트 권력을 상대로 한 음모 가담자가 부르주아 전문가가 아니라 공산당원, 최소한 교묘하게 당과 정부 내 최고직위까지 올라간 스스로 가면을 쓴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적들이 외국 열강에 고용됐고 종종 가면을 썼으며 혁명을 파기하고 인민들에게 비참함을 맛보게 하려는 음모에 끊임없이 연루됐다고 의심하는 모습은 1794년 프랑스 혁명에서 자코뱅 테러에 관해 토머스 칼라일이 생생하게 묘사한 혁명적 심성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불만 때문에 상급자에게 항의하는 일이 대숙청과 연관되듯이 이기심에서 한 고발도 대숙청에 관여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대중들도 막 마구잡이로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숙청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프랑스 혁명에서 테러의 교사자였던 로베스피에르가 결국 테러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혁명의 대테러에서 테러범 두목인 스탈린은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책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책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한 2번 정도 읽었는데 아마 몇 번 더 읽으면은 좀 더 이제 요약된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제가 요약할 수 있는 바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오늘은 그 책의 하나를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